네, 안녕하십니까. 제1차 세계대전 8부입니다. 손자병법, 그 화공법을 보면 말이에요. 제 12편. 보면 불로 공격할 적으로는 첫째가 적병이고, 둘째가 병참, 셋째가 병참, 넷째가 병참이라고 그랬습니다. 병참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줄리어스 시저도 군대와 병참은 하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전쟁은 돈과 병참이라고 하는 이 교훈이 로마 시대 이래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뭐 전쟁의 그 전략 요인을 넘어서 자본가들의 그 수익 모델로 자리 잡은 지가 오래된 거죠. 1902년 세실러가 죽기 바로 전에 남긴 유언도 전쟁은 돈과 병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정치적이나 뭐 외교적인 어떤 뭐 세력 균형 간의 싸움으로 보이는 듯 하겠지만은 실은 뒤에서 50% 이상의 원인은 군산 업체들의 그 무기 업체들의 그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죠. 오래된 얘기입니다. 예. 그 뉴욕 이브닝 포스트에 따르면은 1924년 독일 황제 카이저가 제멋대로 선전포고 하지 말고 로스차일드한테 선전포고를 해도 좋은지 물어봤어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실상 그 1830년대 이래 로스차일드 없이는 무기도 병참도 자금도 지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진실은 말이에요. 제1차 세계대전 때는 더욱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 영국의 군수청장 로이드 조지는 1914년 7월부터 비커스, 막심 등의 그 무기와 자금을 공급하는 나탄 로스차일드한테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전쟁을 진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을 언제 시작할지, 언제 끝낼지 결정은 실은 영국으로서는 로스차일드 결정에 따른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융가들과 무기 군산 업체들이 전쟁의 시작과 끝을 결정한다. 이게 진실입니다. 네, 이게 진실이에요. 1913년 몇 년 전부터 1923년까지 런던 시티의 로스차일드는 말이에요. 이미 그 미국에 가 있었던 자컵 시프, 독일에 가 있었던 막스 와버그, 또 미국 연준 부총재를 지내던 폴 와버그 형제를 통해서 미국하고 월가의 지배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이미 월가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연합국이 이기는데 배팅을 이미 했고 그 배팅을 했다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군비를 마구마구 막 늘려가던 1913년 로스차일드가 말이에요. 로스차일드를 중심으로 한 월가가 영국 연합국에게 20억 달러를 융자를 해줍니다. 군비를. 하지만 독일에게는 단돈 3천만 달러만 대출해 줬어요. 딱 보면 계산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 전쟁 비용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제 보통 세금 그리고 이제 윤전기로 이제 막 지폐 찍어 돌리기 양적 완화라 그러죠. 또 국내외 융자로 충당이 됩니다. 보통 이 중에 이제 세금하고 정부에 대한 융자가 이제 정부 관리하에 쓰이잖아요. 세금하고 해외에서 융자 받은 거, 또 국내에서 융자 받은 거. 그게 1913년 영국의 GDP 대비 8%밖에 안 됐거든요. 정부 지출이. 근데 1918년이면 35%로 늘어나는데 독일과 프랑스는 더욱더 늘어나죠. 그래서 전쟁 비용의 그 정부 지출이 50%를 차지를 하고 있었다. 이 말뜻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국가가 산업과 금융에 총력을 다했다는 거죠. 독일과 프랑스는. 반면 영국은 사설 융자가 많았다는 것이고 또 일반 사설 산업 생산력의 위기가 별로 없었다는 소리예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업하고 국민 생산력의 위기가 없었다는 것은 산업체가 전시 병첩 네트워크에 잘 묶여 있었다는 소리고 식민지 자원 공급망이 안전했다는 소리고 자금 회전도 빨랐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게 정부 입장에서
이거는 런던 시티와 미국 월가가 조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프랑스는 말입니다. 자기가 5년간 치른 전쟁 비용의 85%를 로스차일드하고 월가 자금에 기대었습니다. 러시아도 해외 융자가 70%에 달했어요. 5년간. 다시 말하면 영국은 처음부터 뭐 로스차일드 관리하에 있었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프랑스, 러시아는 월가 돈으로 전쟁을 하고 있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실은 영국 정부는 말이에요, 1914년까지 돈이 없었어요. 1899년 보호전쟁에도 예산이 휘청거릴 정도로 돈이 없었는데, 뭐 식량 자급률도 낮았고 말이에요. 독일이 하루 25만 개 포탄을 생산하던 시절에 영국은 고작 1만 개만 생산했었다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현금만 5억 달러를 갖고 있었어요. 5억 달러를 금화로 갖고 있었다고요. 당시 1달러는 지금 30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다가 또 80% 측량을 작업을 하고 있었고, 독일은 이제 대외 부채보다는 국내 부채에 기댔고요. 규모는 독일보다 작지만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였고, 다시 말해서 독일, 오스트리아는 자기들 돈으로 주로 전쟁에 나섰고, 프랑스, 영국, 러시아는 남의 돈으로 전쟁에 나섰다. 과연 누가 이길까? 근데 독일의 문제는 말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돈을 많이 갖고 있어 좋긴 좋은데,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응? 전쟁이 장기화되면 해외 융자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건 독일도 잘 알고 있었죠. 더욱더 문제는 뭐냐면 이 독일이 굉장히 그 경제가 민주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중앙 센터가 없었다고요. 이 전쟁 비용을 유동성 있게 관리하는 금융 지휘권이 독일 정부한테 없었어요. 게다가 독일은 이제 소득세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세라든가 상속세, 간접세 등 이런 게 전쟁 재정의 14%를 차지하고 있었고, 프랑스 15%, 영국은 1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나라가 전쟁을 위해서 국내외 융자를 해야 했고, 또 양적 완화를 해야 했습니다. 또 전쟁 채권도 찍어내야 했고, 그래서 주로 영국은 뭐 국내외 융자, 뭐 전쟁 채권, 뭐 세금, 뭐 두루두루 얻어가면서 했고, 프랑스는 주로 그 해외 융자를 통해서 전비를 댔고, 러시아는 국내 융자와 해외 융자를 동시에 가져갔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융자와 전쟁 채권으로 전비를 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적 완화하는 거는 뭐 거의 모든 나라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가진 금보다 돈을 더 찍어댔단 말이죠. 영국이 91%더 찍었고, 프랑스가 386%더 찍었고, 독일이 600%까지 찍었다가 금 조율을 맞춰갖고 217%까지 찍었고요. 러시아는 가진 그 금보다 1100%, 다시 말하면 11배를 더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다 발행량의 차이가 있지만 이제 종이 지폐를 찍어서 전쟁을 수행한 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독일 황실의 금고지기는 이제 미국 FRB 부총재 폴 와버그의 동생 막스 와버그였어요. 그래서 뭐 와버그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로 해외 융자가 들어오는 것을 차라리 막으면서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독일이 해외에서 돈을 자유롭게 빌리도록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미국의 FRB 부총재의 동생이란 말이야, 막스 와버그가. 그 막스 와버그가 독일 국가 돈을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이 좀 그런 걸 몰랐지. 그래서 그 국제금융단의 그 해외 투자금은 미국으로부터 주로 영국을 거쳐갔는데, 영국 연합국이 총 전쟁 비용을 147억 달러를 썼어요. 근데 독일 연합국은 61억 달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되지 않았다는 거지 뭐. 일단 자금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약했다는 거예요, 이 독일 쪽이. 그리고 영국 연합국이 147억 달러를 전쟁 비용으로 썼는데, 그중에 월가에서 갖고 온 돈이 83억 달러였으니까요. 이거는 미국이 저지른 전쟁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영국은 말이에요,
총 40억 달러를 월가한테 빌려갖고 이것저것 차감하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22억 달러를 월가한테 지불해야 했고, 프랑스는 영국 로스차일드한테만 뭐 14억 달러를 빌렸고 미국 월가로부터 18억 달러를 빌렸습니다. 그 프랑스가 이처럼 전비 83.5%를 융자에 기대고 있었고, 월가한테는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 전체 자국 GDP 70%를 월가한테 전쟁 비용으로 지불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부자가 됐겠냐고요, 이 월가가. 이렇게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전쟁을 지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이 독일군한테 병참을 지원한 것처럼 돈도 지원을 야금야금 해주고 있었는데 그 돈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스위스를 통해서 1억 7천만 달러, 네덜란드를 통해서 2억 2천만 달러를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은 뭐 직접 투자가 뭐 3,500만 달러밖에 안 됐어요. 이 독일한테 들어간 돈이. 양쪽을 다 줬지만 굉장히 아주 턱없이도 부족한 돈을 용자를 해줬다. 대신 전쟁은 계속 지속만 되면 되는 거예요. 1918년 영국의 그 GDP 대비 부채가 공공부채가 125%, 프랑스가 170, 이탈리아가 117. 오스만 터키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디폴트 선언을 자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영국 독일한테 붙은 다음부터는 영국 채권을 말소시켜 버렸어요. 돈 안 갚아 버렸어. 또 러시아도 GDP 대비 250%의 그 빚을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75억 달러. 그러니까 유럽 각국이 말입니다. 유럽 각국이 특히 이제 서유럽, 영국, 프랑스, 러시아, 뭐 이탈리아, 뭐 이런 완전 빚의 늪에 빠져버렸어요. 그 빚의 반 이상이 월가에서 온 거니까요. 이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을 월가의 그 똥개로 만드는 목적이 뚜렷했다고요. 네, 뚜렷했습니다. 러시아가 빚이 저렇게 많으니까 볼셰비키 레닌이 말이야 이 돈 안 갚는다고 그랬잖아요. 안 갚는다고 했고 그 대신 독일한테는 동유럽 땅을 줘버리고 미국하고 영국 은행하고 기업들한테는 소련 전체 경제를 건네주는 미친 짓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뭐 금융 유통 상황이 불명료했어요. 단지 그냥 해외 빚이 12억 달러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전쟁이 끝나던 1918년에는 이제 13억 달러의 빚이 있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빚을 거의 빌리지 않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스트리아는 전쟁을 할 돈 자체를 안 갖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대신 가진 금의 1000%, 10배를 찍었어요. 종이 지폐를. 이건 뭐 이런 상태에서 솔직히 뭐 이런 상태 전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지적할 것은 말입니다. 지금 서양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각국이 말이야 국가 부채가 100% 이상을 찍어버리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있죠. 지금 사람들. 국가 부채가 해외 은행에 발을 100% 이상 잡혔다는 것은 더 이상 국가 주권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 나라는 더 이상 국가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걸 지금 이 현대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말이에요. 영국의 해외 부채는요. 22% 정도였어요. 가장 빚을 많이 졌다는 프랑스만 하더라도 70%였다고. 전쟁 때문에 100%를 다 넘겨버린 거예요. 그럼으로써 월가의 치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서구 국가라든가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부채가 지금 100% 넘어가는데 다시 한번 월가의 치하에 들어가 버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들어간 사람들은 잘 모르지. 그러니까 안 들어갔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 시대가 얼마나 엉망인 시대인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요거를 지적할 필요가 있고. 전쟁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자국에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아가지고 국내 총생산 력이 유지가 되어 있으면 뭐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영국만 1%의 성장률을 보였고요. 전쟁 기간 내내 1913년부터 1919년까지. 독일의 GDP는 27%에서 28%까지 떨어졌다고. 프랑스와 러시아, 오스트리아도 생산력이 급감해 버렸어요. 이 상태로는 전쟁 못합니다. 원래 실물 경제 지표가 이렇다면은 영국을 제외하고는
전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려면 융자를 빌려와야 돼. 융자를 갖고 와서 다른 나라에서 병참 물품을 생산해서 다시 수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력이 약해져 가는데도 전쟁을 지속하게 하는 게 이게 해외 융자이고, 뭐 해외 융자란 건 월가의 달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융자를 댈 수 있는 나라만이 승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은 했고 독일은 못했던 겁니다. 독일은 전투를 참 잘했다 그랬죠. 이 전쟁이라고 하는 링 위에 영국은 선수들을 계속 바꿔 내보내면 얻어 터지고 내려오고, 내보내면 얻어 터지고 내려오고, 내보내면 얻어 터지고 내려와. 근데 독일은 딱 선수 한 명만 내보내서 싸우겠거든. 이제 지치지. 1918년까지 영국과 프랑스 선수들 이리저리 엎어치게 하던 독일 선수가 더 이상 싸울 수는 있어. 근데 도무지 배가 고파 죽겠다고 링에서 내려와 버렸단 말이에요. 응? 러시아 경제, 독일 경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전쟁을.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전투가 벌어지니까 전투에서 이기면 이긴 것 같아요. 전투에서 자주 이기는 나라는 전쟁에서 거의 져요.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국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비교 대상은 안 됩니다만은 몸집이 비슷할 때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뒤에서 만들어져요. 승전은 앞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쟁 기간 동안 얼마나 영국이 장난을 쳤냐면요. 미국 월가로부터 40억 달러를 융자받아 그 중에 절반을 딱 잘라갖고 프랑스한테 융자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한테 계속 융자가 돼요. 그래서 1916년에 융자 다 끝났어. 그랬더니 프랑스가 이탈리아하고 영국에 재융자를 합니다. 그 중에 8억을 떼가지고 러시아한테 융자를 해줘. 영국은 이탈리아한테 26억 달러를 융자해주고, 서로 돈놀이하고 살았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돈을 회전시킨 거예요. 총알이 필요한 곳에 탄약을 다루듯이 돈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융자가 오고 간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필요한 돈이니까 정부 금고에 예비를 가지고 싶어 했고, 이런 방식으로 영국 연합국 각국이 달러 표시 국가 부채를 늘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환장을 한 거야. 미국 월가로 들어가려고 작정을 하고 우리 돈을 돌려낸 겁니다. 이 서로 빌리고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고, 결국 빌린 돈으로 사는 자가 저축한 자를 이기는 게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빌린 돈이라고 하는 거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갚으면 되는 거거든요. 독일의 자체 생산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또 독일인들의 그 아껴 쓰는 정신이 투철하다 해도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패전은 독일의 것이고, 가진 돈과 무기가 바닥나고 금융가들이 독일한테 융자를 멈추면 그때가 패전하는 날이에요. 그게. 앞서 말했듯이 그 영국연합국 전쟁 비용 147억 달러 중에 83억 달러가 월가에서 왔다 그랬어요. 1917년 한 해만 해도 미국 은행들은 연합국에 30억 달러를 융자해주고 일반 사업체는 60억 달러의 물품을 팔아 챙겼습니다. 대형 투자가들이 2만 1,000명이나 모여들어갔고 우드로 윌슨과 함께 유럽 전역에 투자를 했고요. 유럽에 들어가는 물품 사업체에 전역에 투자를 했고요. 1914년부터 15년까지 전쟁 1년 동안 미국의 대연합국 물자 수출은 외형적으로만 봐도 141% 증가를 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채권들이 무수하게 월가로 들어와 있었고요. 또 특히나 록펠러처럼 산업 기반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았던 기업이 엄청나게 자라나서 그 기업들이 합쳐서 세계 GDP 50%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뭐라 그랬냐면 유럽은 해체를 향해 무너지고 있다. 붕괴가 보이지만 이 붕괴는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이. 이거 스스로 망할 짓을 한 거죠. 전쟁으로 짭짤하게 수익을 얻어간 암스테르담, 스톡홀름, 쥐리히의 은행들도 결국 월가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고 1919년 전쟁이 끝나자마자 월가의 금융 파시스트 시대가 열려갖고 지금까지 흘러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뒤로 물러나서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 유럽인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을 좀 보잔 말이야. 이 사람들이 되게 호전적이에요. 응? 세상에 왕, 총리, 장관들이 군복 입고 설쳐대는 게 어느 나라 풍습입니까 이게? 에? 어디 건방지게 정치인이 군복을 입고 설쳐대요.
뭐 희한한 호전성이라고 이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군복 입고 힘이 센 듯이 설치다가 양복 입고 돌아다니는 미국 대통령하고 정치인들한테 박살이나 버렸지. 지금도 똑같아요. 응? 유럽 국가들 말이에요. 제1차, 2차 세계전 때도 지금처럼 미국의 하수인으로 살았었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히틀러의 독일이 이제 미국의 그 유대 하수인 네트워크로부터 빠져나오려다가 실패했고 러시아만 지금 간신히 빠져나왔죠. 19세기 중반부터 유럽은 군국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1913년 전 세계 군비 29억 달러 중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의 군비가 24억 달러였어요. 오로지 유럽만 군국적이었고 호전적이었다는 거예요. 미국도 안 그랬어요. 미국의 당시 군비는 2억 4천만 달러밖에 안 됐어요. 많은 역사가들이 말이야 이 군국화 과정을 갖다가 제국들끼리 경쟁이라는 산물로 단순하게 얘기하고 그래요. 눈이 좁은 거죠. 나폴레옹 사후에 유럽 각국의 군국화 움직임은 말이에요. 항상 무기 사업체와 함께했습니다. 1850년대 유럽의 철강, 조선, 기계 건설업자들은 무기를 이미 주요 사업 아이템으로 들고 있었고 멀리 미국에서도 JP 모건이라든가 하비 유나이티드 스틸, 듀퐁, 베틀렘 스틸 컴퍼니 이런 것들이 다 무기를 사업화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군국화한 거예요. 이 국가들을. 거기에 따라간 거지. 이 멍청한 정치인들이 전쟁 또한 이런 국제금융하고 이제 무기 업체들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고 바로 이들이 전쟁을 기획을 했던 겁니다. 간단한 예로 1871년 보불전쟁 이게 실은 신무기 실험실이었고요.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권총 제작 회사 웨스팅하우스 오히려 이건 새까만 후배야. 1850년대 그 무기 회사들에 비하면 굉장히 후배가 됩니다. 1886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웨스팅하우스가 군국화되고 있었다고요. 1880년대 로스차일드가 이제 무기 산업화의 욕망에 젖어 있어갖고 철강 사업이 커지니까 더욱더 무기 사업을 하나의 거대 사업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다고요. 이게 이제 석유와 함께 로스차일드가 록펠러, 카네기와 함께 가까이 친구가 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원래 서로 관심 없었거든요. 로스차일드 가문은 무기를 팔 줄만 알았지 유통이라든가 거래 방법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모르면 뭐 사람을 쓰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썼던 사람이 에른스트 카셀이라고 하는 유대인이죠, 당연히. 이게 뭐 이집트 에즈완 댐 공사 투자할 정도로 큰 건설 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건설업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복잡하고 더럽고 그렇잖아요. 뒷돈 다 들어가고 무기 산업에 딱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딱 달라붙어 갖고 나타난 로스차일드가 무기 사업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거기서 써먹었던 놈이 누구냐면 그리스 출신 바질 자하로프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이 모여갖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무기를 산업화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장 큰 일을 했던 애가 이제 실은 바질 자하로프예요. 바질 자하로프는 무기 중개상으로 돈 엄청나게 벌어졌겠죠. 자하로프는 아이언 플레밍의 그 제임스 본드에서 그 세계 정복을 꿈꾸는 그 블러펠트 있잖아요. 그 영화 같은데 보면 세계 정복을 꿈꾸고 막 이런 그 악당 있잖아요. 악당. 그 악당의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평화주의자 장 조레스가 1914년 7월 30일이죠. 1914년 7월 30일 프랑스의 평화주의자 장 조레스 공산당 서기장이 암살당하던 바로 그날 프랑스 대통령 뿌앙까레가 이 자하로프한테 레지옹 도너르 훈장을 수여합니다. 완전 군국이죠, 그죠? 모두가 군국을 얘기할 때 NO라고 응답하는 서구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NO라고 말하는 서구인이 거의 없습니다. 누구 한 편에 들어가 한쪽 욕만 할 뿐이라고. 전쟁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이게 서구인의 폭력성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서구의 폭력 문명 덕택에 로스차일드, 카셀, 자하로프 얘네들이 유럽 무기 산업의 핵심 주체가 되었잖아요. 게다가 이제 로스차일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에른스트 카셀은 되게 숨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 명의가 아닌 무기회사 어느 하나도 주식, 채권, 이사진 구성을 통해서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 정부하고 로스차일드가 7년 계약을 맺고 영국과 같은 종인 막심 기관총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필 또 그거를 주선한 사람이 루드비 로히 그 유대인이야. 독일 총 만든 사람이. 그래서 독일 총하고 영국 기관총이 서로 같아요. 종류가 같습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가 이때 1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가지고 재정, 무기, 자원 공급, 에너지, 군수 노동자, 음식마저도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러시아 강대국의 재정을 바닥을 치도록 낭비하게 만들었죠. 이 비커스,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가문 자체가요. 이게 금융 가문인 동시에 군산 복합 가문이에요. 이 비커스 선앤고라고 하는 회사가 선박부터 시작해서 비행기, 기관총, 대포 모두 만들어서 제1차 세전에 납품을 했어요. 또 뿐만 아니에요. 암스트롱, 화이트월스, 존 브라운, 레어드, 캄멜 레어드, 오스트리아 잠수함 업체 화이트헤드, 독일의 크루프, 프랑스의 그 슈나이더 크루저 모두 무기 업자들이 다 자본 출자가 서로 엮여져 있었습니다. 그 자본 출자와 협력 관계로 엮여져 갖고 로스차일드가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돈을 이리저리 움직였죠. 특히 크루프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망할 뻔했거든요. 그 망할 뻔한 걸 3억 달러인가 30억 달러인가 갖다 줘가지고 살려줬어요. 로스차일드가.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군산 복합 기업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서로 조절만 있을 뿐이에요. 네? 영국군도 막심, 독일군도 막심, 이탈리아군도 막심, 프랑스군도 막심 기관총을 사용을 했습니다. 로스차일드 무기를 사용을 했다고요. 또 영국과 오스트리아 양쪽의 무기사업 모두 투자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로스차일드가 영국에서 만든 잠수함이 오스트리아 군한테 넘어가서 오스트리아 군의 잠수함이 영국을 공격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군산 업체들이요, 영국과 독일의 세력 균형론이라든가 해상 헤게모니론 이런 거 다 얘네가 만들어내요. 삼국 동맹, 삼국 회의도 다 이들 군국 네트워크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럽의 군국화라고 하는 것은 무기 군수 업체들의 로비, 각국 정부 또 국민들의 어떤 호전성 이런 거에서 만들어진 폭력 문화였다고요. 이게 세상에 무기를 산업화한다는 게 이게 어떤 정신병자의 머리에서 나오는 얘기냐고요. 이게 아주 일반화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전에 비하여 머리가 상당히 좀 분열적으로 변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이 불가능한 짓이 당연한 줄 알고 있다고. 신형 무기 덕택에 유럽 각국이 비커스 같은 무기 사업체에 서서히 종속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기 사업체가 동조하지 않으면 전쟁이고 국방이고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더욱더 심해졌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국방연관 장관들하고 공무원들이 무기회사 이사로 들어갔습니다. 또 영국 총리 로이드 조지가 한때 영국 무기청장으로 있을 때 자기 부인 에밀리 버로우라고 있어. 자기 부인을 자아로프 애인으로 갖다 바쳤어요. 이쁘다고 해가지고 파티 석셋에 만났는데 아이고 저 여자 이쁘네요. 저 내 마누라요. 가지실래요? 이런 더러운 짓을 하면서 만드는 게 이 무기에 관한 돈이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로이드 조지는 또 군수업체 주식까지 얻어먹고 있었잖아요. 다 그런 게 더러웠던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로 건너가는 72% 병참 물자 수송을 JP 모건이 담당을 했죠. 영국 배에 실린 미국의 모든 병참은 다 그가 유통시켰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과 독일의 군수산업체를 주무르던 그 로스차일드를 위시로 해서 1914년 연간 91개의 대포를 생산하던 유럽 무기 산업체들이 4년 지나니까 8,000개를 생산해버립니다. 전투기는 고작 200개 만들던 군산업체가 3,200개를 만들고 기관총은 300개 만들던 회사가 12만 1,000개로 증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탈 전쟁 기간 동안에 각종 무기 총 무기의 생산 비율이 12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2배. 다시 말해서 유럽의 자산 거의 대다수를 무기 업체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 벌었느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얼마 벌었느냐. 그런 얘기를 뭐 하려고 해.
이미 사업체 자체가 다 정부가 다 사업체에 종속돼 버렸는데 실상 독일하고 오스트리아가 그 슐리펜 계획이 흐트러진 그 마른강 전투 1914년 9월 12일 날 독일 1군단이 전투를 멈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에서 그냥 끝내자 그러면서 참호를 팠어. 내가 지금 얘기하면 세 번 얘기했는데 그때 참호파지 말고 다시 독일로 그냥 되돌아가서 독일 국경선이나 지켰으면 이 파탄이 없었지. 근데 이게 알려진 사실이었다고요, 실은. 응? 몰트케 독일 총사령관 몰트케가 참호를 파기 시작하면서부터 응? 9월 13일 날 비레림 2세한테 뭐라고 전문을 쳤냐면 폐하 우리가 전쟁에서 졌네요 이랬습니다. 가장 큰 승리를 얻은 마른간 전투에서 총사령관이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전투에서는 이겼습니다만 전쟁에서는 질 것입니다. 왜? 전쟁이 장기화된단 말이야. 참업하고 들어갔다는 소리는 이 속절없이 길어질 전쟁에 돈이 필요하고 병참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 전쟁을 장기화하면 안 되는데 참호를 파버렸기 때문에 저쪽에서 뭐 자기들 참호는 이제 뭐 그 땅 지키려고 했겠지만 그래서 카이저 빌헬름 2세가 바본가요? 끝없이 휴전을 제안을 했죠. 휴전하자. 말 들어주나? 안 들어주지. 안 될 말이죠. 로스차일드 입장에서는요. 유럽의 자산, 금, 채권, 어떤 그 수의 계약 이런 것들을 깡그리 쓸어올려면 4년 정도의 전쟁이 더 필요했습니다. 유럽 강대국의 재정을 충분히 고갈시켜야 했죠. 눈치 없는 비레림 2세가 수차례 종전을 제의하니까 겉으로 보면 1915년 말까지 보면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모두 패전을 해버렸다. 완전 패전이야. 근데 실제로 진짜 패전한 거는 독일이었다고요. 재정이 점점 고갈되어 갖고 융자를 받지 못했고 계속 종전회담을 제의를 했지만 계속 거부당했고 무엇보다 종전을 하자고 회담을 건넬 때마다 미국과 유럽 군산업회 주식이 4%에서 40%까지 폭락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미국 시민들이 이걸 원할 것 같아? 미국이 참전해서 차라리 주가만 잡아주면 참전은 찬성으로 돌아갈 게 뻔했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원래 장사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게다가 한창 석유하고 화학산업으로 신나게 유럽에 물건 팔아먹고 있었던 록펠러한테 전쟁을 그만하자고?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금융적으로 보거나 무기 공급으로 보거나 이거는 안 되는 거야. 1년밖에 안 되는데 무슨 전쟁을 그만해. 최소 4년 5년은 가야죠. 미국 동부의 그 투자가들도 이미 그 전쟁 사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 국립은행들만 따져보면 무려 해외 채권을 10배나 2년 만에 10배나 보유하게 돼요. 전쟁 끝나면 이제 유럽 다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기를 끊고 돈을 끊으면 전쟁은 끝나는 날입니다. 누구의 병참을 끊을 것인지 언제 끊을 것인지 이런 것들은 로스차일드와 같은 월가 그리고 영미 제국주의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러시아가 필요 없고 미국이 들어갈 시간이 점점 다가오죠. 그게 1917년 4월 달입니다. 그때 러시아한테 무기 공급을 끊어버리죠. 그리고 미국 FRB 부의장 폴 와버그가 레닌하고 트로츠키한테 자금을 지원해서 러시아로 들여보내갖고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그죠? 독일에도 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뭐 폴란드 쪽에도 칼 라데키가 움직였고, 프랑스 쪽에서도 뭐 프랑스는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는 그래도 계속 클레몽스 같은 것들이 이제 총리가 돼서 일을 지휘를 하고 있었고 말입니다.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자가 전쟁을 그만하자 그래갖고 그만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1918년까지 거대 전투들이 이어지다가 결국은
독일 망하고 오스트리아 망하고 러시아 망하고 오스만 터키 망해버리죠. 이제 미국이 참전하면 유럽은 완전히 미국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라고 하는 말 뒤에는 유대 금융 네트워크와 군산복합업체 네트워크가 있었다는 사실, 유대인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 얘기하면 무슨 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실제 진실이 그런 걸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미국을 유럽 전쟁에 참전시켜서 유럽을 완전히 청소해서 미국의 똥개로 만들어 버렸는가? 9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